안녕하세요. 네, 언어논리 전임 강사 이나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사실 문제는 준비는 안 했어요. 문제는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상담하고 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것 중에서 해드릴 말씀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또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언어논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독해 연습이나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은 별개로 하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무엇을 먼저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일상으로도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어떤 출제된 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떤 상급 이상의 문제들, 최상급도 물론 포함되고요. 상급 이상의 문제 풀이와 관련해서 해설을 듣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어쨌든 올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일단은 무엇을 먼저 공략해야 되는지의 선호를 잘 결정을 하실 것을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이제 제가 화면으로 표준분포 곡소를 하나 띄워 드릴 겁니다. 이 표준분포 곡소를 보면 세로축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점수예요. 점수를 보면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 어떤 통계가 표준분포 곡소처럼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가운데에 해당되는 점수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평균, 가장 높은 많은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게 평균이 되겠죠. 평균이라고 보고 그러면 합격선은 대부분 컷이라고 부르는 이 합격선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평균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는 위치에, 그렇죠? 약간은 평균보다는 높은 점수에서 합격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컷이 결정되죠. 자, 그러면 평균까지 가는 사람들이 맞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맞춰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준분포 곡선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가장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될 문제들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차적으로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은 평균까지 가기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 그 중간까지 가기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문제들의 목적은 절대 틀리지 말아야 한다가 됩니다.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푸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만약 틀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꽤나 까다로운 문제를 풀어서 그 점수를 만회한다든지 또는 상황 판단이나 자료 해석 문제를 풀어서 그 점수를 만회해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언어 논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어렵지만 또 상황 판단 자료 해석의 문제도 까다롭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만회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평균 정도의 어떤 분들이 많이 푸시는 문제들을 맞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점수를 획득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들은 틀리지 않는다. 즉 평이한 문제들은 반드시 풀겠다, 마치겠다 이렇게 정하시고 일단은 기출문제를 풀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심리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죠. 당연히. 너무 어려워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심리적인 타격이 크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어떤 전략상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이한 문제들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단 접근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는 추호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림을 볼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평균의 구간에서 그 합격선까지 해당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즉 합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평균에 해당되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요. 물론 최상위권의 문제처럼 범접하기 어려운 문제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또 난이도의 면에서도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힘들죠. 힘들지만 그 문제를 공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합격으로, 평균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합격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는 최상위권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는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를 보시고 시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해 면에서 자기에게, 본인에게 지나치게 까다롭다, 풀어도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다라는 것은 과감하게 상위권의 문제라고 구분을 하시고,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 풀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어쨌든 바꿔본다면, 판단 기준을 조금이라도 정교하게 한다면, 분명히 풀 수 있다면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시고 문제 풀이 과정을 정형화하시고 정리하시고 스킬로 만드시고 판단 기준을 출제 기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면서, 조정하는 게 한 문제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문제를 보면서 이 정도를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를 추론할 수 없다라고 출제 기간에서 판단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공략을 해가는, 반복적으로 거기서 공략을 하려고 시도하고 깨닫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면서도 또 깨닫고,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는 메일들은 상당수가 상급 이상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지만, 거기에서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하시거나, 또는 좌절 금지입니다. 좌절하시거나, 또는 어쨌든 거기에 얽매여서 나는 실력이 부족해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 점수를 컷을 보시고 어느 정도에서 받을 수 있는 목표 점수가 있겠죠. 받아야 하는 그 목표 점수의 이상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여러분의 범위에서 빼셔도 되고, 물론 한두 개는 분명히 여유가 있어야겠지만 그 이외의 문제들에 여러분이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합격선 전후에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으로 기출문제 분석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선호는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전략을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도 모든 문제를 풀겠다라는 전략도 나쁜 건 아닙니다. 실력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어떤 문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해서 제일 뒤로 밀어두고 시간이 남을 때 다시 풀어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 못 푸는 거고요. 어떤 문제를 뒤로 밀어둘 것인가에 대해서, 즉 패스의 어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어떤 정답률이 극히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뒤로 밀어둘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동양 철학에 관련된 글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서양 철학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어떤 소재에 따라서도 그런 경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인께서 그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문제 유형 혹은 어떤 소재의 지문들에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시면서 먼저 풀어야 될 것, 반드시 풀어야 될 것, 그렇지 않고 중간 정도 이후에 풀어야 될 것, 또 마지막으로 거의 풀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구분도 전략적으로 결정하신 상태에서 시험 현장에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들이 잘 맞는 문제를 많이 틀리는 사람은 단순히 독해력이 부족한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뭐부터 공부하면 되나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잘 맞히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독해력이 부족하신 부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판단 기준이 다른 분들과는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친구들과의 교육 관계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내가 판단 기준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사실 이와 같이 시험에 적합할 정도의 정밀한 수준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을 활용할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인 것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는 없죠. 사람들이 알아서 어떤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고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께서는 그런 자신의 어떤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은 다 맞히는데 내가 틀린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 기준부터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옆에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추론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해하시거나 나만 좀 이렇게 위축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는 출제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의 기준이나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없다의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고른 오답들이 있을 거거든요. 정답으로 생각했지만. 그럼 내가 고른 어떤 그런 정답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인 오답들과 실제 정답의 차이를 비교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오답인데 왜 알 수 있는 거를 골랐는데 알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한번 진단하시고 또 그럼 그 다음 날에 또 언어 논리 문제를 풀면서 또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판단의 어떤 오류로 또 실수하셨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어제랑 같이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뭐 나는 상식 수학에서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구나. 나의 배경지식, 내가 그 전공이라서 이렇게 풀었는데, 전공을 가지고 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좀 삼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신만 틀렸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판단 기준부터 일단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제기관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어쨌든 그런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시험지를 풀고 기출을 반복해서 풀면서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선 제대로 연습한 내용이 적용되지가 않거나 체화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배운 내용을 체화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체화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은 체화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무엇을 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체화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실 때 보면 언어 논리에 대해서 특히 그냥 막연하게 기출문제만 풀다 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을이라는 부분조차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도 무엇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제서야 이걸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어떤 깨닫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체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도 상당히 많이 어떤 좋은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어떤 보완해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람마다 또 그 체화되는 시간도 다를 거고. 하지만 그 어떤 스킬북이든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고 매번 새로운 기출 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푸실 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풀어야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풀어야지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분명히 어쨌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반복하면 남들보다 체화의 시간은 짧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많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기출문제가 너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기억나요. 특히 언어는 더 그렇습니다. 뭐 함정이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심 내용도 다 파악이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것의 정답이 기억나던 뭐 함정이 기억나던 중심 내용이 기억나던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반복적으로 푸는 것을 갖다가 활용하실 때 처음 풀 때는 당연히 어쨌든 본인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출제 경향도 인식하는 수단이 됐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풀 때는 체화가 목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뭐 60분을 초과하든 90분을 초과하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0분은 7급 공채 기준이고요. 민경채나 90분이라면 5급 공채나 지역인재 선발, 공립외교원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런 것들을 초과해서 푸셔도 상관없는데 다만 각 문제 유형별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방법에 제가 여러분이 정한 게 있겠죠. 그럼 풀이 과정을 지켜서 선택지도 그에 따라서 보면서 푸는 과정을 이미 알고 있는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정답이 떠오르더라도 내가 그 과정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걸 또 인식하게 되고 또 반복해서 자기한테 인식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방법이 스스로 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아무리 어떤 시간의 압박이 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급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적용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실수도 줄어들고 정답률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 뭐 자료 해석은 당연히 어떤 뭐 의미가 좀 크고요.
어느 논리는 그것이 좀 비중이 떨어져서 뭐 다른 유사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를 너무 많이 헤매는 분들이 계신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기가 체화한 것들을 더 많이, 자기가 알게 된 것들을 체화하는 단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5회차 영상은 문제를 풀지 않을까 좀 더 빠르게 좀 끝난 것 같은데요. 5회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이후에 어떤 영상들도 좀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뭐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여러모로 좀 부족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잘 못합니다. 못해서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어떤 생각하고 어떤 기대하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촬영 영상이 있다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